사막은 죽음의 땅이다. 이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평생 모래밖에 보지 못했던 땅에서 싱싱한 채소가 자라고 석유로만 살아왔던 나라가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농업 강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의 사막을 정복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불모지로 여겨졌던 사막에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물이 부족한 지구의 미래를 바꿀 기술 혁명이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 기술을 증오했던 완고한 사우디 공무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180도 달라졌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은 오히려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아침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뜨겁고 건조한 리야드의 아침이었어요. 농업기술청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냉기가 가득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비서가 오늘 회의 서류를 건네며 9시 회의를 상기시켜 주었죠. 서류 맨 위에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 검토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라니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군 시절 배웠던 세계 지리를 떠올려 보니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나라였어요. 우리 사우디와는 정반대인 환경이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한국, 거긴 비가 오잖아. 우린 모래에 물 대신 기름이 나는데 뭘 심으라고. 청장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 파이잘이 5년 전 한국산 농기계를 도입했다가 큰 손해를 본 기억이 선명했으니까요. 그때 동생의 눈물 젖은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모은 자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산 농기계는 사우디의 모래바람과 고온에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청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죠. 더 황당한 일은 제 짝으로 막 입사한 하산이라는 초짜 공무원을 붙여준 것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한국행 출장 명령서를 바라보는데 하산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마치 놀이공원에 가는 어린아이 같았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이번 출장이 여행이 아니라 세금 낭비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라고 일러두었습니다. 하산은 한국의 기술력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우리 땅에선 소용없어. 동생이 이미 실패했다고.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출장 가방을 챙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막에 푸른 잎을 키우겠다고. 알라께서도 웃으실 일이라고 생각했죠. 출장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은 멀고 낯선 나라라며 조심하라는 당부를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국행에 대한 불만을 곱씹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보니 13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긴 시간을 낭비하게 생겼군요. 다음 날 공항에서 하산을 만났어요. 그는 벌써 도착해 있었고 여행 가이드북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한 미소로 인사했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이 출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내에서 하산은 계속 한국 기술에 관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첨단 농업시설이 나오고 있었죠. 그 모습이 짜증났지만 곧 피로에 눈이 감겼습니다. 꿈에서는 이상하게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사막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태세로 들어갈 때 잠에서 깼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하산은 이미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낯선 도시, 낯선 기술, 그리고 아마도 헛된 시간이 될 것 같은 이 출장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조용함이었어요. 리야드 국제공항의 북적거림과 소란스러움에 익숙한 저에게 이곳에 정돈된 분위기는 오히려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는데 하산은 이미 들떠서 이것저것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로봇 하나가 저를 놀라게 했죠. 공항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사람 키만한 크기에 둥근 머리와 화면이 달린 이 로봇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이건 뭘 또 기계가 해? 의심스러운 눈으로 로봇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말이죠. 하산은 이미 로봇과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무인 커피 머신 앞으로 달려가 신기해하며 또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화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강민수라는 통역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젊고 활기찬 청년이었는데 입버릇처럼 한국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긴 쓰레기통도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는 들고 다니거든요. 누가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죠. 전 국민이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국민이 쓰레기를 들고 다닌다니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하지만 공항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오르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빽빽한 고층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심어진 푸른 나무들이 보였어요. 강민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한국이 어떻게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했는지, 자원이 없어 기술로 승부한 나라라는 것을. 그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산은 연신 사진을 찍었지만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이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사우디는 석유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었지만 이 나라는 자원 없이 이런 발전을 이룩했다니 서울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도로는 깨끗했어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들이 한 대도 빠짐없이 멈췄고 사람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는 길을 건너지 않았죠. 우리 리야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는데 하산이 들떠서 말했어요. 선배님, 이곳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산, 우리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야.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거니 준비해. 하산은 실망한 얼굴이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문득 이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 같아.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이 뭔가에 감탄하다니 정말 놀라운 곳인가 봐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을지 처음으로 기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여기서 보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우디의 사막 환경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회사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죠. 일정표를 확인하니 오늘의 첫 번째 방문지는 롯데타워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했어요. 사우디에도 높은 빌딩은 많았기에 별 감흥이 없었지만 이왕 온 김에 비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하산과 만났어요. 그는 이미 카메라와 노트를 준비해두고 있었죠. 한국 측 연락 담당자인 강민수가 우리를 픽업했고 롯데타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늘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롯데타워는 555m 높이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123층 구조이고 2017년에 완공되었죠. 특히 안전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우뚝 솟은 롯데타워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웅장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서니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고개를 들어야 꼭대기가 보였죠.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았지만 갑자기 귀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옆에서 하산이 귓불을 잡고 쫑알거리는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했죠. 아흐메드 선배님, 귀가 아파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저도 비슷한 상태였기에 못 들은 척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전망대에 도착한 거죠.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도시,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롯데타워 건설에 참여했던 한국인 건설 엔지니어 박동주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우리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죠.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전망대에서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오신 분들은 더 놀라시더군요. 박동주는 롯데타워의 건설 과정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지진, 태풍, 극심한 온도 변화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기술이 한국 회사들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기술 사막모래도 막을 수 있어요. 해볼래요? 그의 뜻밖의 제안에 처음으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럼 보여줘봐요. 제 대답에 박동주는 활짝 웃으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롯데타워의 설계도와 건축 자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여주었어요. 사막의 모래바람과 고온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코팅 기술,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순환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죠. 사우디의 사막 환경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박동주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반신반의했지만 롯데타워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증거였어요. 전망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건 아닐까?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하산이 다가와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선배님, 이런 기술이 우리 사우디에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이런 빌딩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으로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의 말을 무시했겠지만 이번엔 조용히 들었습니다. 롯데타워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으로 이 출장이 무의미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동주는 한국의 발전 역사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하산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신은 없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스마트팜 연구소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농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촌은 사우디와 너무 달랐어요. 정돈된 농과 밭, 그리고 귀여운 시골 마을들이 펼쳐져 있었죠. 자연과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건물 같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죠. 자동문이 열리고 들어선 공간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구소 직원이 우리를 스마트팜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커다란 유리문이 열리고 들어간 공간에는 형형색색의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농장과는 달랐어요. 자동화 시스템과 AI 제어 환경을 보는 순간 저는 기겁했습니다.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조절되고 작물은 뿌리도 없이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수경재배라고 했죠. 이건 마법이야. 아니지. 마법이면 안 되지. 비싸잖아.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농사를 자동화한다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로봇팔이 작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컴퓨터가 물과 영양분의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절했어요. 심지어 빛의 강도와 파장까지 작물별로 최적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곧 충격적인 데이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작물이 사용하는 물의 양이 기존 농법 대비 98%나 절약된다는 거였어요. 우리 팀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사우디처럼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 자체로 혁명적인 수치였으니까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박사 정다은은 담백하게 설명했어요.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똑똑해져야 했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부족함이 창의성을 낳았다는 것, 한계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속으로 인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부족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부족해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다은 박사는 우리를 다양한 스마트팜 시설을 돌아보게 했어요. 토마토와 상추, 파프리카, 심지어 딸기까지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었죠. 각 작물마다 최적화된 환경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토마토는 일반 농법으로 재배한 것보다 당도가 30% 높고 크기도 15% 더 큽니다. 게다가 성장 속도는 20% 빠르죠. 정다은 박사의 설명에 하산은 연신 감탄했어요. 저도 놀라웠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정말 경제성이 있나요? 정다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투자 비용과 수익성 분석 데이터였죠.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물과 비료 사용량 감소, 생산성 향상, 연중 안정적인 작물 생산으로 2-3년 내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물 부족 국가에서는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사우디와 같은 물 부족 국가에서는 1년 반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일반 농법으로는 재배할 수 없는 작물들도 재배할 수 있으니 식량 다양성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었어요. 스마트팜 내부를 둘러보며 느낀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연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AI 시스템이었습니다.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어요. 병충해가 발생하면 초기에 감지에 대응할 수 있고 작물의 생장 상태에 따라 영양분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했죠. 정다은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 기술이 사우디의 사막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햇빛이 풍부한 사우디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면 운영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기술이 사우디에 적용된다면 우리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막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 동생 파이잘이 실패했던 이유는 어쩌면 단순히 농기계를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 전체를 제어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하산에게 물었어요. 내 생각은 어때? 그의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선배님,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하산의 의견에 동의했죠. 그리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저녁 호텔 식당에서 한국 측 담당자들과 식사를 하며 여러 질문을 했어요. 이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 유지관리 방법, 현지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물었죠. 그들은 진지하게 답변했고 사우디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본 스마트팜에 대해 설명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아내는 제 목소리의 변화를 느꼈는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감동받은 것 같네요. 처음 듣는 목소리예요. 그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원 없이 이런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잠들기 전 처음으로 이 출장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스마트팜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특수 실험실로 향했어요. 한국 연구원들이 사우디의 환경을 모사한 테스트룸을 특별히 준비했다고 했죠. 인공적으로 만든 폭염과 모래폭풍 환경이라니 그들의 노력과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테스트룸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내부에는 소형 스마트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있어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정다은 박사가 테스트 과정을 설명했어요. 먼저 온도를 45도까지 올리고 습도를 10% 이하로 낮출 겁니다. 그 다음 인공 모래폭풍을 발생시켜 시스템의 내구성을 테스트하죠. 마지막으로 물 공급을 72시간 중단해서 비상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거예요. 우리 팀은 관찰실에서 테스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온도를 서서히 높이기 시작했죠. 모니터에는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5도, 30도, 35도. 이제 사우디의 한여름 기온인 45도에 도달했습니다. 연구원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하지만 스마트팜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작물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모든 수치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다음은 모래폭풍 상황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모래바람이 시스템 외부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내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죠. 하지만 갑자기 모니터가 빨간색으로 변하더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냉각 시스템 이상, 필터 막힘 감지. AI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모래가 냉각 시스템의 필터를 예상보다 빠르게 막아버린 겁니다. 연구원들이 당황하며 서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니터가 꺼지고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물들이 시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대로 가다간 모든 작물이 죽을 것 같았죠. 갑자기 한국인 기술자 류정우가 보호장비도 없이 테스트룸으로 뛰어들었어요. 뭐 하는 거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맨손으로 시스템의 뚜껑을 열고 필터를 직접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금속에 화상을 입을 텐데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의 외침이 통신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군 시절 수류탄 사고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료가 부상을 입었을 때 제가 망설임 없이 달려가 구조했던 그 순간 말이죠. 본능적으로 저도 테스트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알리 씨, 위험합니다. 하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테스트룸 내부는 45도가 넘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였죠. 류정우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고 함께 시스템을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단어 하나 나누지 않고도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이다. 그는 필터를 청소하고 제가 냉각수를 주입했어요. 이건 몇 분 동안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작업했죠. 그의 손은 이미 화상으로 빨갛게 변해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스템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녹색불이 들어오고 내부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작물들이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류정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에는 화상이 있었고 제 팔에도 작은 상처가 생겼죠. 하지만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테스트룸을 나오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다은 박사가 다가와 류정우의 손을 살폈어요. 괜찮아요? 의무실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류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화상은 괜찮아요. 작물들이 살아났으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이구나 싶었죠.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보고회에서 정다은 박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우디의 모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미세해서 필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모래 폭풍이 자주 발생합니다. 필터 시스템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자동 청소 기능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정다은 박사와 다른 연구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메모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였죠. 기계가 멈췄을 때 결국 그것을 살리는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류정우의 행동은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면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 이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 파이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어요. 청장님께 놀라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청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데이터와 테스트 결과를 보고 곧 수긍하셨어요. 아흐메드, 자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장하다니 놀랍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게. 그렇게 사우디 최초의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고 부지가 선정되었어요. 하산은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부책임자가 되었죠. 그의 열정과 지식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정다은 박사팀이 사우디 환경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모래 폭풍에 대비한 이중 필터 시스템,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 물 사용을 극한으로 줄인 순환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적 개선을 했어요. 3개월 후 리야드 외곽에 사우디 최초의 스마트팜이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도 함께 왔어요. 박동주, 정다은 박사 그리고 류정우까지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죠. 시스템 가동 첫날, 우리 모두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수치들은 모두 정상이었어요. 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죠. 하지만 가동 10일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의 태양은 한국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태양광 패널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결국 냉각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우리가 기른 작물들이 시들기 시작했죠. 하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님, 우리 또 실패하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제 가슴에 무거운 돌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기술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 그날 밤 우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함께 밤을 새워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원인은 분명했죠. 사우디의 환경이 테스트 환경보다 훨씬 가혹했던 것입니다. 박동주가 제안했습니다. 기존 냉각 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해보죠. 지하수를 이용한 자연 냉각 방식을 추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와 자재가 필요했어요.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청장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제 간절함을 느꼈는지 승인해 주셨습니다. 밤새 모두가 손을 걷어붙이고 작업했어요. 제가 군 출신이라 명령을 내리고 팀을 지휘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한국 연구원들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저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춥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우리 모두에게 뜨거웠어요. 특히 박동주의 손가락에는 화상이 생겼습니다. 뜨거운 금속 파이프를 맨손으로 다루다가 생긴 상처였죠. 그가 말했어요. 다 타도 괜찮아요. 작물이 살아있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류정우가 테스트룸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팔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지하 10m에서 끌어올린 차가운 지하수가 파이프를 타고 시스템 전체를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의 경고 메시지가 하나둘 사라졌죠. 시들었던 작물들이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성공했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요.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일출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해돋이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친 모습으로 잠시 쉬던 정다은 박사가 다가왔어요. 알리 씨,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의 실제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는 무엇보다 값진 자산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포기했을 거예요. 정다은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사막에 푸른 생명을 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목표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팀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한국 기술진과 사우디 팀원들 사이에 벽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스마트팜 가동 45일째,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팀은 모든 위기를 극복했어요.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작물들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자랐습니다. 수확식에는 왕실 관계자도 참석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행사장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일구어낸 결과물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첫 상추를 수확하는 영광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가위를 들고 상추 한 포기를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싱싱한 초록빛 상추를 손에 올려보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이었어요. 왕실 관계자가 다가와 상추를 살펴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의 전환점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식량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석유가 마르는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수확된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싱싱한 채소들을 만져보고 맛보았죠. 한 왕실 관계자는 상추를 맛본 후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는 처음입니다. 수입한 것보다 훨씬 좋군요. 청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하산, 그리고 한국 기술진을 소개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문득 하산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험 없는 신참으로만 여겼던 젊은이였지만 이제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가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젊은 친구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못 봤을 거야. 하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당황하면서도 기쁜 표정으로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형님. 다 같이 이룬 성과죠. 그날 저녁 우리는 첫 수확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사우디 팀원들이 함께 모여 웃고 이야기했어요. 사막의 밤하늘 아래 우리가 함께 일구어낸 푸른 기적을 자축했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정다은 박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기술을 믿지 않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불가능이라는 건 그저 아직 도전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걸요. 정다은 박사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알리 씨의 변화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사막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이 광활한 사막이 그저 메마른 땅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능성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사막도 푸르게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동생 파이잘에게 전화를 걸어 스마트팜에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과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형,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군요. 파이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지 않겠나?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스마트팜의 성공으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스마트팜 기술은 사우디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각 지역마다 스마트팜 센터가 설립되었어요. 놀라운 변화는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창업자들이 스마트팜 관련 스타트업을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었던 농업 분야에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습니다. 장애인 기술자들도 컴퓨터로 제어되는 스마트팜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청년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러 떠났습니다. 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아흐메드, 한국에 다시 가줄 수 있나? 정부 차원의 감사를 전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하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산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방문단이었어요. 그 중에는 제 동생 파이잘도 있었죠. 그는 이제 자신만의 스마트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정다은 박사의 연구실이었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연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진심 어린 말이 흘러나왔어요.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사막에서 웃고 있어요. 정다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것입니다. 기술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방문 일정 중에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도 가졌어요. 그들에게 사우디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저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이들이 미래에 또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공식 회의에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사우디는 한국의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은 사우디의 자원과 투자를 받는 상생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한국 기술진과 함께 송별 만찬을 가졌어요. 류정우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어요.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심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산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생각나세요? 저는 지금도 그때 선배님의 얼굴이 생각나요. 모든 것을 의심하던 그 표정이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하지만 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사우디로 돌아온 후
저는 하산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스마트팜 기술과 한국과 사우디 간 협력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성공 스토리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호기심에 하산의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이야기꾼이었어요. 우리의 여정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풀어내고 있었죠.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름에서 태어난 나라가 물을 절약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바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바꾼 미래입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결국 모든 변화의 시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함께 협력하는 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오늘도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스마트팜을 바라봅니다. 초록빛 농장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어요. 사막의 모래 위에 희망의 씨앗을 심은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진 두 나라가 만나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것은 마치 우주의 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빛나는 것과 같다고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지만 그 빛이 모여 더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동생 파이잘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스마트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어요.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아내는 여성들을 위한 스마트팜 요리 클래스를 열었고 저는 중동 전역에 이 기술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국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합니다. 류정우의 손은 이제 완전히 나았고 정다은 박사는 더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 중이에요. 박동주는 중동 지역 전체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막에 꽃을 피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믿고 도전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팜에서 자라는 푸른 작물들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막에서 일어난 기적,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의 변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